제가 최근에 올렸던 중국에 대한 영상은요, 매번 인간관계 이야기만 하니까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도 좋고 재미있게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선 제가 다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 중국에 대한 영상은 중국인 분들이 남겨준 질문 댓글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공자 이야기부터 해서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남의 문화를 베끼느냐, 왜 그렇게 오만방자하느냐에 대한 저의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구독자님이 계신데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중국에 인터넷 사이트가 있대요. 유쿠브인가 그런 게 있는데 몇몇 중국인 분들이 그 사이트에서 제 영상을 쇼트로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도 중국인 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또 어떤 중국인 분께서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그래도 이 한국인은 어느 정도 중립적이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역시나 중국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전부 오만하고 자기네가 최고고 중국을 아래를 보고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영상에 속지 마라. 전 이분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도요, 중화권 문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이 사랑했던 중화권의 문화, 역사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화권의 배우들과 영화들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홍콩 영화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일부의 중화권의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은 오만해서 중화권의 문화를 무시한다, 인정 안 한다,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의 중화권 분들이 지금의 한국의 배우들이나 아이돌들 그리고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듯이 우리 한국에서도 중화권의 배우들에게 미친 듯이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영화들은 중국 영화인지 홍콩 영화인지 대만 영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10살 때 봤던 호소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남자애들 3명이 나온 주인공인 영화인데 싸움을 엄청 잘해서 여동생을 납치한 마피아들까지 찾아가서 때려잡는 그런 영화였는데, 와, 그때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아예 비디오 테이프까지 사서 동네 친구들이랑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강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 그런 영화였고, 그 다음에 좋아했던 영화는 강시 영화였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어린이들에게 강시 영화의 인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임정영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영환도사라고 기억하는데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강시 영화, 영환도사 시리즈 다 보고, 그러니까 이마에 부적 붙이고 강시 흉내 내면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자 배우들은 이소룡부터 해서 성룡, 홍금보, 원표, 주윤발, 이영걸, 유덕화, 장국영, 알람탐 셀 수가 없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영혼모색을 너무 좋아했어서 영혼모색 2편인가 거기서 장국영이 죽잖아요. 그 장국영이 죽어갔을 때 딸이 태어나는 밤에 죽어가는 와중에 노와이프랑 통화하면서 딸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또 그때 동네 애들 전부 주윤발 따라하려고 입에 성냥개비 물고 이렇게 흥양개비 물고 장난감 비비탄총으로 막 총싸움하고 막 이렇게 놀았었어요. 첩혈상웅, 도신 이 영화도 너무 좋아했었고, 또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시리즈, 취권, 또 프로젝트 A. 근데 성룡 영화만큼은 항상 마지막에 NG 장면들이랑 메이킹 필름을 보려고 영화가 끝났어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갔었어요. 성룡이 막 목숨 걸고 뛰어내리고 다치고 구르고 피나고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대한 열정. 개인적으로 주성치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영화 도신에서 막 슬로우 장면으로 막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슬로우로 찍은 게 아니라 주성치가 일부러 천천히 걸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웃기고, 또 이연걸의 황비용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천녀이혼이라는 영화도 진짜 인기 많았는데, 제가 12살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처음으로 그때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왕주연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또 우리 누나가 장국영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장국영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누나도 그렇고 많은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었습니다. 중화권 배우들과 영화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면 왜 그때 당시 한국인들은 당시에 중화권의 영화와 문화에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유하는 강력한 그 정서적인 가치가 같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친구의 의리, 가족과의 사랑, 애국심, 그 문화가 같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거대 조직과 맨몸으로 맞서는 황비홍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우는 그런 애국심, 그런 모습에서 정의라는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문화권, 특히 그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관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인 중에서도 중국으로 출장 갔거나 유학을 갔던 분들, 혹은 인터넷에 중국에서의 생활을 공유하는 글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처음 봤을 때 좀 거칠어 보여도 한번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면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한국의 축구 스타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정환은 현역 생활의 마지막을 중국의 다른 팀에서 보냈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한 토크쇼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당시에 안정환 선수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현역 생활을 했는데, 그 진행자가 안정환 씨한테 어느 나라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안정환 선수가 하는 말이 중국 다른에서
뛰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당시에 같은 팀 동료들하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았고 다들 가족 이상으로 자기를 챙겨주고 의리가 있어서 감동한 적이 많았었고 지금까지도 형제같이 연락하고 지내는 중국 선수들이 많다고 했던 또 그리고 다렌에서 은퇴 경기할 때 자기에게 환호해주던 그 다렌 팬들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국에 가서 사람들의 의리와 정에 감동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중화권의 사람들은 정과 의리가 참 많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명나라의 황제였던 만력제입니다. 만력제. 전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들과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만력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1592년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조선의 왕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 요청 보냈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의 신하들은 대부분 조선을 돕는 데 반대했었대요. 자, 왜냐면 당시에 명나라의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만력제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나라 정예군대인 이여성의 4만 군대를 참전시켰고요. 개인의 재산까지 내놓아서 은괴 수백 량을 조선으로 보냈고 그 산둥성 일대의 곡식들을 모두 모아서 조선에게 보냈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그 고마움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만력제를 고려천자, 조선의 황제라고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의 지식인들과 백성들은요, 만력제의 은혜를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뜻이죠. 그리고 매년 궁궐 안에서 만력제의 신유를 모신 대보단을 만들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고요. 나중에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도 청나라가 당연히 이걸 보면서 화를 내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계속 명나라에게 감사를 표시한 건 의리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인들에게는 만력제는 단순한 왜곡의 형제가 아니라 그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민족은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라면 그게 왜곡의 황제일지라도 수백 년간 제사를 지내고 기억할 정도로 감사함을 아는 민족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중국인 분들이 우리한테 항미원조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왜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중국 군인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놓고 바라봐야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삼국지인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안 읽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삼국지는요, 단순하게 중국의 고전 소설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 깊숙이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렸을 때 집에 삼국지 책이 20권 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다른 책은 몰라도 그 삼국지만큼은 꼭 읽어라라고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나는 유비를 제일 좋아한다, 관우를 제일 좋아한다, 제갈량을 제일 좋아한다. 우리 한국인들이 읽은 삼국지는요, 실제 역사를 기록한 정사가 아니라 그 나관중이 극적인 재미를 더해서 쓴 소설 삼국지연의인데요. 당연히 소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허구나 과장, 피션이 있기 마련인데 근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인간 군상의 본질과 삶의 지혜가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유비를 예를 들면요, 가난했던 유비가 어떻게 당대에 뛰어났던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나를 낮추면서 부하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소통의 리더십이 뭔지 그런 걸 배우게 되고, 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과거의 적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등용하는 그런 모습. 한때 관우가 적의 장수였지만 그 관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적토마를 선물해주면서까지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조조의 모습에서 현대 비즈니스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관우를 보면서 사람과의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갈량을 보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판을 뒤집는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 다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러한 인생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은 삼국지를 보면서 소설 안에 교훈과 인간관계, 그러한 통찰을 배웠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한국인들이 진짜 오만방자하고 중국의 문화를 무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삼국지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겠어요. 그 한국과 중국과의 그런 자극적인 혐오를 넘어서 우리가 삼국지의 영웅들을 보면서 함께 감동했던 그 깊은 정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아무래도 많은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손문과 장제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잠시 서로 이런 감정을 잠깐 뒤로 하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1년에 중국의 봉건왕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는 손문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1919년에 상하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합법정부로 승인해 주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난에 허덕이던 초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게 거액의 독립자금을 지원해줘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문 선생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도와준 이유는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신해혁명 때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줘서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 중국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한국의 독립을 돕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다음은 중국의 국민당이었던 장제스인데요. 근데 장제스에 대해서는 중국인들과 대만인들의 시각이 다르고 또 대만인들의 사이에서도 장제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
미국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대만인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장제스가 옛날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받은 거 알고 있냐고.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다 이 얘기했더니 막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19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그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을 바로 독립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장제스 총통이 미국과 영국을 끝까지 설득해서 국제사회의 공식 선언문인 카이로 선언 때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킨다라는 문구를 넣게 해준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제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자기는 장제스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의 입장에서는 장제스는 고마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스가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본 천황의 생일과 상하이 점령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폭탄 던져서 많은 일본의 주요 간부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제스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국이 일본에 짓밟혀서 그 짓밟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웬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젊은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장제스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랑했던 중화권의 영화 배우들 그리고 역사 속 인물인 만력제 황제 이야기 또 삶의 지혜가 담긴 삼국지 그리고 우리의 독립에 도움을 주었던 손문 선생과 장제스의 이야기까지 총 4가지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중국 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자기 거라고 우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중국에도 훌륭하고 멋진 문화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훌륭하고 멋진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터넷만 봐도요. 한국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들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국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까? 분명 한국 사람들은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도 대국이고 경제도 대국이고 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소국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그 중에서 고구려와 발해는 수천 년간 동안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껴온 우리의 뿌리인데 이것을 중국의 지방 역사라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요. 한국인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대국답지 않고 소국 같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진정한 대국이자 성숙한 이웃이 되려면요. 서로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듯 서로의 역사적인 정체성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동북공정을 하는 중국을 보면요.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끝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자면요. 예전에 명나라 때 만력제가 조선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대국다운 면목 또 손문과 장제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국가 간의 존중과 의리 이런 모습들을 중국이 한국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든지 중국을 대국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중국 정도의 나라라면 얼마든지 대국같이 포용력 있게 행동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많은 주변국들이 다 중국을 좋아해 줄 텐데 왜 굳이 저렇게 소국같이 행동을 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할까? 전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한국인 분들이든 중국 분들이든 영상 보시고 나서 각자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고민 상담 컨텐츠라서 유튜브 댓글, 이메일 DM으로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개씩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 상담 요청글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커넥티와 협업해서 제가 지난 수년간 올렸던 수천 개 유튜브 영상, 제가 집필한 모든 책, 그리고 전국 강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모든 강연 대본까지 단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정말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이전에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상담을 해드렸다면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걸 학습한 저의 뇌를 풀가동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 있게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처음에 고민 상담 시작할 때 무료로 5,000 크레딧을 지급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은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혹시나 답변이 부족할 시에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